안녕하십니까. 민법 정론, 법정채권 관계, 부당이득 쪽에서 부당이득 효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부당이득 반환 관계의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부당이득 반환 관계의 당사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요. 이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부당이득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 요 파트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뭐냐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부당이득을 어디까지 반환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환의 범위, 그러니까 대상과 범위, 이 두 가지를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데, 자, 우리 민법 747조가 반환의 대상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자, 747조 1항에 따르면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있는 때,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럼 반대 해석하면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을 반환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반환 의무를 면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물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원물 반환, 그러니까 받은 것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가액으로 반환해야 될 책임을 진다. 이걸 이제 밝히고 있는 조문이 되겠죠. 그래서 자, 원물 반환 원칙과 가액 반환의 예외를 우리 민법이 예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항을 보면은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뭐 무자력이라든지 해서 가액조차도 수익자가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 요거는 이제 원래 악의 수익자, 악의의 무상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의의 무상 양수인의 경우에는, 무상이라는 말은 대가 없이라는 얘기예요. 대가 없이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악의자일 때에는 이 악의자도 반환 책임을 지도록 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 범위를 확장시켜 놓은 조문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747조의 의인데, 자, 원물 반환의 원칙 1항에서는 원물 반환의 원칙과 그 다음에 예외적인 가액 반환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항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특별한 발생 요건으로 부당이득 반환 관계의 확장, 요거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환 대상에 관한 747조가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반환 의무자하고 반환 청구권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은 그 약정에 따라서 반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반환 대상인 이익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는 이제 차액설과 취득이익설의 대립이 있는데 이 대립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원물 반환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반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한 그 물건이에요. 자, 받은 목적물을 반환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동그라미 기억에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시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자, 계약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죠?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계약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럴 때 계약 명의수탁자는 계약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터인데,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법률상 원인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텐데 이때 반환의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계약 명의신탁이라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자는 애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상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은 손실로 인한 이득인데 명의신탁자로부터 명의수탁자는 매수자금을 지급받아서 이걸 가지고 선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자금이 바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 계약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후 부동산 실명법의 시행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고 한다면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이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대내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 실명법의 시행으로 명의신탁자는 대내적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이때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실에 기초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명법의 유예기간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는 법률적 장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는 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는 거다. 자, 요 논점은 우리가 명의신탁 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는 논점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자, 계약 명의수탁자는 계약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반환의 대상이 뭐냐? 부동산 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계약 명의신탁이라면 매수 자금 상당액이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이 될 것이고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계약 명의신탁인데 실명법이 시행될 때까지 명의신탁자가 실명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판례를 봅시다. 주식 양도 계약이 무효입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은 주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주식을 그 회사의 자산이 되겠어요. 이 회사 자산이 아니라 주식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 목적물이 아닌 회사 자산 등은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디귿 판례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신용카드 이용자는 카드 회사에 대해서 일정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했고 신용카드 회사가 가맹점에게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이용자가 카드 회사에게 아직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이용 계약에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자가 받은 이익이 있겠죠. 그 이익은 거래 대금 채무를 면하는 이익이지 거래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물건이 그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부당이득 대상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 계약을 통해서 취득한 목적물이 아니라 신용카드 이용자 회원이 거래 계약에 따른 대금 채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 이게 부당한 이득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미음 판례를 보세요. 자, 받은 목적물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채권이 아직
변제되지 않아서 여전히 채권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반환의 대상은 그 채권이지 채권 가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채권이 현실적으로 추심되지 않고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이 반환의 목적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니은에 받은 목적물로부터 생겨난 이익, 이것도 받은 목적물의 연장물이나 확장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동그라미 니은에 받은 목적물에 수익자의 노력 등 행위가 결부되어서 얻어지는 운용이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운용이익도 반환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운용이익은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이 운용하는 사람,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라면 그 운용이익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으로 봐야지 사람의 노력 때문에 생겨나는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이익은 사회 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라면 이거는 물건으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할 목적물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익자의 특별한 노력 때문에 얻어진 이익이라면 이때는 반환 범위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겠죠.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부당이득한 수익자가 이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2,0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2,000만 원의 수익이라는 것은 이게 수익자의 특별한 노력 내지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익이지 부당이득한 1,000만 원이라는 자금으로부터 당연히 생겨나는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2,000만 원의 운용이익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취득되어질 수 있는 이득일 때 이때는 반환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무효인 매매 계약의 기초에서 지급받은 매매 대금을 정기 예금에 예치해서 얻은 이자, 이게 부당이득한 재산으로부터 확장된 수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는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 범위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원물 반환을 봤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가액 반환 쪽으로 가죠. 여러분 이제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이 부당이득자인 수익자는 가액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라는 말은 받은 목적물이 사후에 멸실되거나 소멸한 때 아니면 성질상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겠죠. 자, 동그라미 니은에 원물 반환 불능이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야만 가액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가액 반환 의무라는 것은 손해배상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익자의 귀책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 부분을 보세요. 자, 원물 반환에 의할 것인지 가액 반환에 의할 것인지는 반환 청구를 하는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환할 때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환시를 기준으로 해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원물 반환 청구는 이제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 가액으로 반환한다면은 받은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 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부당이득할 당시의 목적물의 가격과 그 다음에 반환을 해줄 당시의 목적물의 가격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부당이득한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반환할 당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원물 반환이 불능으로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양가로 니은의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원물 반환이 성질상 불가능할 때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익자의 처분 등으로 인해서 사후적으로 원물 반환이 불능으로 된 때에는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는 훨씬 더 많겠죠. 이럴 때에는 원물 반환이 불능으로 되는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자, 양가로 디귿에 수익자가 부당이득으로 받은 목적물을 처분함에 따라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방법을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 판례를 보면은 자, 이 하이라이트 되어져 있는 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대가, 이거로 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익자가 부당이득한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의 대가로서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가액은 100만 원으로 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처분의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수익자가 지출한 비용과 그 다음에 수익자의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얻은 이득은 이거는 처분의 대가에서 공제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공제되는 것은 이 처분의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수익자가 지출한 비용, 그 다음에 수익자의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득은 처분 대가에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 판례를 보세요. 수익자가 자신의 처분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 이거는 처분의 대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수익자가 지출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될 이득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리을에 기타 가액 산정의 구체적인 예인데 이 중에서는 니은 판례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는 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텐데 이때 건물 차임 상당액뿐만 아니라 토지 부분의 차임 상당액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가 반환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5번에 악의 무상 전득자의 반환 의무라는 건데 이건 747조 제2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부당이득 반환 관계를 확장시킨 거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다지 중요한 조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4번에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문제 쪽으로 넘어가죠. 자, 우리 이제 부당이득법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 부당이득은 이득을 반환하는 제도인데 이득을 어느 범위에서 반환해야 되느냐 문제가 되겠죠. 자, 748조를 보면은 선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그러니까 받은 것이 있는 그 상태대로 반환해야 될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기타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된다. 결국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는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보다는 확장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49조를 보시면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 그러니까 이득을 받을 때는 선의 수익자였으나 이득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취득한 이득의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후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악의 수익자로서의 이익 반환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게 되면은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본다라는 말은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선의 수익자와 악의 수익자의 구별 부분을 보세요. 자, 선이냐 악이냐라는 것은 어떤 인식이 있냐 없냐라는 문제예요. 자, 선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모르는 심리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악의 수익자는 법률상 원인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러한 수익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은 수익자가 선의인지 여부는 오로지 이득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는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기망을 이유로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었어요. 이럴 때 매수인은
기망을 당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매수인은 무조건 선의 수익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한 사정만으로 매수인이 수익자로서 당연히 선의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악의 수익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 판례. 자, 이거는 이야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자, 수익자가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을 인식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이익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약정에 따라서 받은 돈이라면 부당이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명의수탁자는 악의 수익자로 평가가 돼야 되는 겁니까? 선의 수익자로 평가가 돼야 되는 겁니까? 명의수탁자는 돈 받을 당시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받은 돈이야 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명의수탁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받은 돈이야 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해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다. 이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니은에 자,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누구의 인식을 기초로 해서 법인을 선의 수익자 혹은 악의 수익자로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니은에 인식의 귀속에 관한 제116조를 유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리인이 어떤 사정을 인식했다면 그 인식은 본인의 인식으로 귀속된다 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조문이 제116조입니다. 이 116조를 유추를 해서 법인을 대표하거나 법인을 위해서 이득 보유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인적 조직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했다면 이건 법인을 악의 수익자로 볼 만한 사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인 새마을금고가 수익자인 경우에 이사장과 상무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고 있다면 법인인 새마을금고는 악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장 상무 정도가 되면은 법인인 새마을금고를 위해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의 인식은 법인의 인식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자, 주의할 것은 반드시 대표자의 인식만 법인의 인식으로 귀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리을의 증명 책임을 보죠. 수익자가 선의자인지 악의자인지에 관한 증명 책임은 반환 청구권자가 부담합니다. 이 말은 수익자는 선의자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선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보세요. 선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반환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현존하고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판단의 기준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라는 건데, 자, 원칙적으로 이득을 반환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현존하고 있는 이득이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해서 현존 이익의 존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부당이득한 재산을 소비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여전히 현존 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양가로 디귿에 금전을 취득한 선의수익자의 반환 범위예요. 자, 금전을 취득한 선의수익자가 악의수익자로 간주되기 전에는 취득한 금전에 법정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취득한 금전으로부터 이득이 생겼다면 그 이득은 반환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취득한 금전에 이득이 생긴 것은 없으나 법정 이자 상당액을 붙여서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취득한 금전의 확장물인 이자도 반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단지 이용의 가능성만으로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 현존 이익의 증명 책임인데, 자, 취득한 이익이 금전이거나 금전상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 혹은 곧바로 판매되어서 환가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대체물인 경우라면은 이득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반환 의무자가 현존 이익이 없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에 악의 수익자의 반환 범위 쪽으로 넘어가죠. 자, 악의 수익자는 현존하고 있는 이득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이익을 반환합니다. 이득이 현존하고 있든 없든 관계없이 받은 이익을 반환을 하되 받은 이익에 법정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에 일반론에서 니은에 보세요. 자, 매매 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매매 대금에 대해서 법정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가산되는 법정 이자는 손해배상금이 아니에요. 따라서 상대방의 반환 채무하고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법정 이자는 가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동의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악의 수익자로서의 법정이자 가산 책임은 면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양가로 리을의 무단 점유자의 반환 범위인데, 타인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경우 무단 점유자가 받은 이익은 사용이익이므로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고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악의 수익자가 원물을 처분했다면은 이때는 처분 대가를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처분 대금이 목적물의 시가보다 낮은 금액인 때에는 그 차액이 손해로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수익자의 악의 인정이에요. 자,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은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소라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소가 제기된 때라는 것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일반적인 부당이득의 효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의 수업 내용, 부당이득 반환 관계의 당사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의 수업 내용,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과 범위, 요게 이제 부당이득의 효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이제 쟁점이 되겠죠. 자, 민법 정론 부당이득 쪽에서 효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